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소란이 발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에이든 박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크고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함에 관심이 많아서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서 군 복무하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폭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죠. 미 해군 전략사령부의 중령으로서 저 에이든 박은 차세대 전함 프로젝트 포세이돈급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임스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맞이했어요. 제임스 장군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포세이돈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에 3년을 쏟아부었고 미국 해군의 자존심을 건 일이었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스크린에는 세 번째 함정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결함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예산이 또 30% 초과됐습니다. 장군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죠.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이 프로젝트는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장군님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팀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장군의 다음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국방부에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협력이라니요.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의 핵심 기술을 의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미팅이 끝나고 창문 너머로 조선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크레인들과 낙후된 설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곳 세계 최고의 함선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기한을 맞추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 조선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죠.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미국 전체 조선소 생산량의 3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뿌리가 있는 나라가 제가 충성하는 조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긴급 통지였어요. 집무실을 켜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후퇴가 아닌 현명한 진전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제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이제 모두가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절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이 느껴졌어요. 에이든은 어느 쪽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이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전부 검토해봤나? 그가 물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미국 조선업 생산성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5년간 60% 하락했고 기술 혁신은 정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아요. 제임스는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야.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한국의 전후 재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항상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컴퓨터로 한국 현대중공업의 최신 함선 건조 영상을 찾아봤어요. 정밀한 로봇 용접 장면, 자동화된 설계 시스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중령님, 내일 아침 9시까지 장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폭 조선소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합참 의장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몇몇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박중령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가장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장관님,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한국기술협력 파견단 임명장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기술협력 파견 인사로 지명했습니다. 당신의 배경과 전문성이 이 임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를 보내는 이유가 기술적 전문성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계이기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삼켰죠. 장관님, 임무를 수락합니다만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라면. 장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포세이돈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노폭 조선소로 향했어요. 출국 전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5해 동안 매일 출근했던 곳이었죠. 조선소를 걸어다니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기계들, 지저분한 작업장, 피로에 지친 노동자들의 얼굴,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헨리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한국에 가면 무엇을 보고 와야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같은 배를 우리보다 3분의 1 비용으로 2배 빠르게 만드는지 알아내야죠. 헨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답을 찾게 되면 100년 역사의 미국 조선업은 끝장날 거네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혁신 없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하는 해군 장교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노폭 조선소가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겠지.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서 현대중공업 관계자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죠. 박중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울산으로 가는 길이 조금 멀지만 곧 도착할 겁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태어난 곳이지만 낯선 느낌. 어릴 적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노폭 조선소의 3배는 되는 규모의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견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3차원 모델링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한 척의 함선을 설계할 때 6,000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작업합니다. 모든 설계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조정되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폭에서는 300명이 일하는데도 설계 오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김 부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를 디지털화했고 인공지능이 오류를 사전에 감지합니다. 다음으로 자동 용접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강철판을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로봇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 로봇은 영하 20도에서도 1mm 오차 없이 용접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작동할 쇄빙선에는 필수적인 기술이죠.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몇몇 엔지니어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어요. 모두 깊은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었고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건조 중인 함선 내부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노폭에서는 아직도 종이 도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같은 한국계이지만 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껏 미국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중령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라면 더 좋은 함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미국을 대표해왔지만 이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엔지니어팀 1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이 제출한 쇄빙선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김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중령님, 오늘은 귀국에서 보내온 쇄빙선 설계안을 함께 검토해보려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첫 번째 엔지니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프로펠러 설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설계로는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프로펠러 날의 각도를 15도 수정하고 재질을 티타늄 합금으로 바꾸면 효율을 30% 높일 수 있어요. 다음 엔지니어는 선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의 보강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음과의 충돌 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허니콤 구조를 적용하면 무게는 줄이면서 강도는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들은 미 해군의 임무와 환경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북극해를 누비는 함선을 이미 수십 척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쇄빙선을 납품했어요. 경험이 있죠. 오후 세션에서는 건조 공정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계획은 36개월이었지만 한국 팀은 24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속도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총괄 엔지니어 박 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고 중간 검수 절차도 이중화했습니다. 품질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이메일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에 대한 반응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는 냉담했어요. 에이든 중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미국의 독자적 기술력 유지에 대한 여론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기술 전면 수용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제안입니다. 이메일 아래에는 뉴스 링크가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미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미국의 군사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말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장교 에이든 박중령의 한국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미국을 위해 살아왔는데 단지 제 혈통 때문에 충성심을 의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임스였습니다. 에이든 소식 들었어. 국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진실은 한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라 현실이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워싱턴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입장을 바꾸고 있다더군.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와 기술 사이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엔지니어이자 장교로서 최선의 기술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조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후에 김 부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스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중령님 어려운 위치에 계신 것 같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치와 기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박중령님 저희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자존심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어요. 나는 누구 편이 아니라 진실과 효율의 편에 서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선소 노동자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들의 기술과 열정을 미국의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워싱턴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즉시 귀국하여 백악관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김 부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절 배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 기술, 비교 데이터 프로젝트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제 경력이 걸린 발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여러 정치인과 산업계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한국 조선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노폭 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의 생산성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선 생산성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용은 2배가 들고 시간은 3배가 소요됩니다. 그때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중령 당신은 미국의 산업을 팔아넘기자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진정한 국가 안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국의 자동화된 조선 시스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밀한 로봇 용접 장면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북극해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이런 정밀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협력 방안이 담긴 차트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포기가 아닌 전략적 협력입니다. 쇠빙선 군수 지원함, LNG선 3가지 프로젝트를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받는 겁니다. 3년 안에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다시 세계 최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산업계 대표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해군 측에서는 점차 제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죠. 박중령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조선 기술 부활을 위한 특별 예산도 편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현명한 진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가 절 따라 나왔어요. 에이든 정말 잘했어 하지만 알고 있나?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 기술 협력의 다리가 되어야 해. 모든 눈이 너에게 쏠릴 거야. 그가 말했어요. 2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본관에서 미국-한국 조선기술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미국과 한국 국기 사이에 서 있었어요.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술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단에 섰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두 나라의 지혜와 경험을 결합하는 진정한 협력의 시작입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 모두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죠. 협약서에 서명한 후 김 부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중령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의심의 눈길이었는데 이제는 신뢰의 다리를 놓으셨군요.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울산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어요.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석양의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는 완성된 함선이 시운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죠.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나라.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이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됐어. 올 가을에 쇠빙선 건조를 시작한다. 제임스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진 특별한 책임이자 기회였죠. 석양이 바다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을 이끄는 일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닌 문화와 지혜의 교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강해지려면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배워야 한다. 진짜 강한 나라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다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미국과 한국의 기술 동맹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에이든, 제가 걸어온 길은 복잡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정체성에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가치를 모두 품은 다리이고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이든 박중령의 노력과 헌신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추진하던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